민주당이 내일 당 선거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고 중도 보수인사 영입 등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가 글로벌 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과반 득표자 없이 국민의힘은 양자 결선을 통해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최종 2인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입니다.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이강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경선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고, 국민들께서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김 후보와 한 팀으로 이재명 후보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진출에 실패한 홍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안 후보도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고 역사의 승리가 될 겁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맞붙는 최종 경선은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내일 곧바로 1대1 토론회를 연 뒤 다음 달 1일과 2일 2차 경선과 같은 방식으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어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세 차례에 걸친 경선을 통과해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는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임박설이 나오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망상을 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별도의 공개 일정과 공약 발표 없이 선대위 인선 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 선거대책위 공식 출범과 함께 대선 본선 레이스 돌입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선대위는 앞서 이재명 후보가 밝힌 대로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는 실용주의 기반으로 꾸려질 방침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등 비명계 인선으로 당내 화합은 물론 중도보수 인사 영입에도 공을 들이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강조해온 경제성장 기조를 상징할 깜짝 발탁 인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재명 후보가 경제 분야의 문외한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며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출마 임박설이 나오는 한덕수 권한대행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3년간 실정에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라며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이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대행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2요구권 행사를 두고도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정례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했습니다.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재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달 9일 한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하자 야권이 이에 반발해 추진한 법안입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8번째, 윤석열 정부 전체로는 42번째입니다. 한 대행은 우선 대통령 대행의 권한 제한은 헌법과 상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없는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서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대법원장목 재판관은 선출 또는 지명 7일 후 자동 임명된다는 조항도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후임이 올 때까지 재판관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조항도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한미 통상협의에 대해선 원칙적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상당히 해소했다면서도 협의가 마무리될 7월까진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통상협의와 추경안 처리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한 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다음 달 1일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를 소환했습니다. 창원이 아닌 서울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늘 오전 명태균 씨를 소환했습니다. 명 씨가 보석으로 석방되고 나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입니다. 명 씨가 서울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틀에 걸쳐 명 씨를 조사할 계획인데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명 씨 측에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과 명 씨가 몇 차례 만났는지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검찰은 명 씨 주장이 맞다고 진술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불러 조사합니다. 정확히 증인과 이렇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것들은 한 7번 이상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오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한테서 압수수색한 자료와 지난주 소환한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SKT 유심 대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대리점마다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혼선을 빚었는데 SKT는 새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유심 해킹의 정부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심 무상교체 이틀째,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대리점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유심을 교체하려는 이용자들이 영업시간 전부터 몰리면서 오늘치 물량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유심 재고 부족으로 대리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진 상황. 오늘 오전 9시 기준 28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SKT는 원활한 유심 교체를 위해 온라인 예약 신청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통한 보안 대책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대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새 유심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유심의 내부 정보만 바꾸는 유심 포맷 방식입니다. 추가 대책에도 SKT 이탈 규모는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하루 SKT 이용자 3만 4천여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SKT 유심 해킹 조사의 1차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가입자 전화번호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이 유출됐지만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입산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산림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산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에 인근 고속도로 통행마저 차단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인제와 대구 등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산불 위험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동 지역 건조경보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강한 바람까지 예상되지만 목요일 비 소식도 많은 양은 아닌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으며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 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 등산을 즐기려는 발길이 늘면서 산불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체휴일이 이어지면서 나흘간의 연휴가 생깁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진 2017년 5월 초, 강릉과 삼척에서도 입산자 실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림당국은 인적이 드물고 산불 위험이 큰 일부 임도와 등산로 출입을 다음 달 중순까지 통제했습니다. 또 출입이 가능한 등산로에서는 입산자들을 상대로 산불 발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보통 화재 나는 게 보통 인재가 많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인화물질 사용하지 말라고 많이 계도하는 편입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강원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 데 이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기술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미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 2년 전 강원도와 원주시도 뛰어들었습니다. 점차 한 발자국씩 나아갑니다. 이달 초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착공한 데 이어 11월에는 강원대학교에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부터 시작한 겁니다. 산업 기반도 갖춰집니다. 중장기적으로 1조 3천억 원을 들여 원주 불온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가면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삼성이나 SK 같은 그런 큰 반도체 기업들도 원주에 올 수 있으리라고. 여기에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해집니다. 차량 반도체 세계 1위 기업과의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은 그 첫 단계입니다. 무엇보다 강원도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기업의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연구, 기술 협력 등으로 신생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AI 의료 기술을 뒷받침하는 또 반도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또 원주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일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관건은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넓히며 반도체 기업이 찾아오는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겁니다. 강원도 반도체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그 핵심에 의료 AI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와서 마치 반도체 엑스포를 보는 듯합니다. 강원도는 이런 시도를 통해 2028년까지는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오늘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식품 납품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이 신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재판에 핵심 증인업체와 2,500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 납품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물품 선정과 구입에 교육감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산업단지마다 노후화가 새로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산단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첫 일반 산업단지인 후평 일반 산업단지. 곳곳에 50년이 넘은 세월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깨진 창문에 폐허가 된 건물. 지붕은 뜯겨나가고 담장엔 자풀이 무성합니다. 최악이라고 봐야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사실. 정부 정책이 좀 따라주지를 못했죠. 새로운 투자자의 발길도 뜸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을 훌쩍 넘기면서 일부에는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비어있는 곳도 눈에 띕니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강원도 산업단지 82개 가운데 20년 넘은 노후 산다는 32곳, 전체의 40%에 가깝습니다. 가장 오래된 후평산단을 시작으로 탈바꿈이 추진됩니다. 핵심은 스마트 기술. 먼저 공장과 물류시설부터 편리하게 첨단화합니다. 안전관리, 주차, 가로등 등 기반시설에도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관리합니다. 일하는 환경도 개선합니다. 직업교육기관이 들어서고 문화와 체육, 거주시설까지 마련합니다. 2027년까지 275억 원이 투입됩니다. ICT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무탄소의 혁신 공간으로 바꾸고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인재와 신규 투자 유치가 가능할 거란 기대입니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같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좋은 인재들을 갖고 좀 더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춘천 기업혁신파크와 강릉 천연물 국가산단과 연계해 상승 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최근 소, 돼지값 하락 속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 일부 농가는 유난히 농장 운영이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데요. 다름 아닌 지역의 조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철원의 양돈 농가입니다. 낡은 돈사 지붕에 우레탄을 덕지덕지 발라놨습니다. 건물 옆면은 비닐로 얼기설기 막아뒀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시설 현대화 공사는 꿈도 못 꿉니다. 돼지를 좀 더 잘 키우고자 그런 건축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은데 농장의 재건축, 재축, 신축 등이 완전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농가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철원 전체 농가의 절반인 25곳이 같은 상황입니다. 2020년 철원군이 만든 조례 때문입니다. 양돈 농가 입지 규정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 2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철원군의 조례가 전부 제한구역 내 농가에 대해선 시설 공사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신축은 물론 증축, 재축, 대수선까지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한 악취 저감 시설 공사는 물론 화재나 재해 등 피해 복구 공사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농작물을 닫게 하는 조치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일제 손도 못 대는 거거든요. 눈이 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아예 짓지를 못하고 폐업을 하는 단계가 오고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철원군은 당시 악취 민원이 너무 많아 노후 공장을 줄이려는 취지였다며 법적 검토도 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합니다. 각종 처리시설 설치를 규정한 관련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축도 못하게 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조례가 점점 강화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더 이상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철원군은 바뀐 양돈 환경과 국민 의견을 종합해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건강레저 붐에 힘입어 20여 년 전부터 국내 수많은 걷기길과 산행 등산로 등이 경쟁적으로 조성됐습니다. 이들 시설을 활용해 여행객을 지역에 유치하려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정선의 한 리조트에서 해마다 열리는 반려견 축제입니다. 지난해 축제에는 반려견 4,000마리와 애견인 9,000명이 참가했습니다. 리조트 전체와 운탕고도 하늘길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로
반려견과 함께 마음껏 뛰놀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산책하고 그 와중에서 교감이나 유대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반려견들과 함께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운탕고도가 큰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발 1200m 고지대에 있는 폐광지역 운탕고도를 육상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자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성구는 이곳 일부를 달리기 구간으로 정비해 전국의 육상 선수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등산객 유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역 명산 8곳을 모두 오르면 인증 기념품을 주는 방식으로 도전의식을 자극할 계획인데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내년부터 연간 3만 명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악 관광객들이 지역에 찾아와서 숙박을 하고 또 지역에 돈을 쓴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차별화 전략을 통해 걷기 길이나 등산로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에 자주 오래 머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걷기 여행자의 평균 여행 시간은 1.78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숙박 여행자 유치에 강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 레저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정부의 자치단체들은 기반시설 조성 경쟁에 이어 여행객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춘천시가 땅꺼짐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지하 공사장과 지하도 상가, 지하 차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이르면 내년까지 지표 투과 레이더와 AI 기술을 활용해 집안 침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택시, 버스 종사자 70여 명을 운수 종사자 파수꾼으로 지정해 실시간 도로 상황을 관리합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강원도의회 사무처 직원 박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국외 출장 과정에서 차량 임차 비용과 통역 경비를 600여만 원 부풀려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문제가 된 비용은 출장을 갔던 도의원 개개인으로부터 환수하고 공무 국외 출장 경비 산정 방식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부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강원 생활 도민증을 발급합니다. 이는 강원도를 찾는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민증을 발급받으면 춘천 등 18개 시군 제유처 135곳에서 할인이나 무료 음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민증은 강원도 이외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강원 혜택 이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4조 4,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2,4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업별로는 스마트 기기 수업 환경 지원과 학교 안전시설에 각각 100억 원 안팎을 투입하는 등 안전 강화와 디지털 교육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 달 열리는 강원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보면 강원도의 구매 비율은 0.44%로 법적 기준인 1.1% 이상에 못 미쳤습니다. 또 화천군 0.14, 인제군 0.16% 등 강원 13개 시군도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출연기관 가운데 속초의료원은 관련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입니다. 원주시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오늘 원주시청에서 주말 5개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내년 초부터 공단 청사 5개 주차장 200면을 주말마다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공단 주차장 개방을 통해 혁신도시 내 주차 공간 확보와 반곡지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폭우 등 재난재해를 대비해 주민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과 임업용 비닐하우스 등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주택 등입니다. 지원 규모는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87%까지입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난해 평창에서는 주민 120여 명이 풍수해 보험으로 보험금 8억 원을 받았습니다. 원주 동부 복합체육센터 일부 시설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휴관합니다. 이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공연장 등의 시설 내부 수리를 위해서입니다. 다만 체육센터 입주기관인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반곡분관과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혁신분소,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등은 정상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적응 지원사업 대상의 횡성을 선정하고 교육비 1억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업 청년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직장적응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횡성 농공단지 5곳의 입주업체 청년에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기업 대표와 중간관리자에게는 청년 세대와의 소통법 등을 교육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릉시 연곡면사무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열고 주민 고충 상담과 민원 접수 등을 합니다. 이어 모레는 원주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신문고가 열립니다. 정선군이 올해 4억 7천만 원을 들여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등 다양한 치매 관리 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75살 이상의 조기 검진 미수검자 1,400여 명에게 치매 검진을 권고합니다. 현재 정선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6,300여 명 가운데 치매 환자는 68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강릉과 동해에서 체험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강릉 소량수목원에서는 어린이날 당일 신나는 어린이날, 숲에서 놀자 행사가 열립니다. 또 해군 1함대 사령부에서는 부대 개방 행사와 호국 문예제를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동해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3일 대형 경비함정 견학 행사를 진행합니다. 양양군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고부가 가치 수산종자 5종을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수산자원은 뚝지와 전복, 쥐노래미, 해삼, 계량조개 등 모두 5종입니다. 양양군은 올해 2억여 원을 들여 물치와 전진 1위, 낙산 등 11곳에 수산종자 52만 마리를 시기별로 방류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들어보는 알찬 생활 시간입니다. 법 관련 문제가 생기면 참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또 주변에 마땅히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생활 법률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김종남 변호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좀 일어날 법한 내용인데 먼저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친구들과 전동 킥보드를 탔네요. 이거 몰래 탄 거죠? 원래 이거 타면 안 되는데 무면허인데요. 그런데 타다가 이제 보행자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이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아마 이 500만 원의 합의금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나이가 14세 전후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친구들과 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이 동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고가 보도 또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 성인의 법에 적용이 되지는 않는 나이인 것 같은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처벌이나 합의가 진행이 됩니까? 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몇 가지 관련된 법률을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 그리고 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과 소년법,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등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14세 미만이라고 하면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네. 형사 미성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벌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자의 나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우리 전동 킥보드를 말하는데요.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필요로 하는데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일 것으로 보이고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2인 이상이 동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탑승 정원 초과라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차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함으로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상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보도에서 벌어졌거나 무면허 운전임이 확인된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기소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예.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해 줄 경우에는 양형상의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나 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 운전자는 14세 미만으로 민사상의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텐데요. 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친권자인 부모가 그 책임을 대신해서 지게 됩니다. 예, 무면허를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꼭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합의금 500만 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피해자와 합의할 것인지 여부와 합의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가능성일 텐데요. 네. 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에도 저는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부모님께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셔야 된다면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에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가능성이 문제가 될 텐데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그 반대급부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형사적 책임 내용만 봐도 큰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의금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연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전세로 살던 분이 석 달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제 알렸고, 그런데 집주인은 이제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이사 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대출을 받아서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좀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더 알려주시죠. 네,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임차인이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거나 네. 그리고 임대인 스스로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서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거나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고요. 네. 다음으로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이미 이사를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사한 후에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차인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고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드린 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면 이제 전세 사기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해당함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완료된 경우라면 임대보증금은 5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이 경공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앞서의 경우 두 가지의 내용은 동일하고 이에 더해서 두 가지 요건이 추가가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로서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이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있었던 점이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네.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음으로 피해자 역시 2명 이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사안의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어떻게든 이사를 가지 않는 쪽이 좀 유리한 선택이군요. 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못 듣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로 강화된 상태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고요. 오늘과 내일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계속해서 화재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춘천 26도, 강릉은 27도까지 높게 오르겠고요. 모레에는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6도, 원주 8도, 강릉 13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원주 26도, 영월과 강릉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요. 내일부터는 해안가의 너울도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비는 목요일에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에 내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